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현금 보유자분들은 뭐 이거는 묻지도 마세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화폐를 구입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보면 다 오른다 보시면 돼요. 내 살 길은 내 스스로 찾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박병찬의 부자병법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그 화폐개혁 관련된 리디노미네이션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래전부터 강의할 때마다 종종 화폐개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게 된다라면은 화폐를 건드릴 그런 정책을 쓸 소지가 높다. 이런 분석을 해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자, 참고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화폐개혁에 대한 관련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확률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 화폐개혁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언론에서 논하는 것처럼 뭐 공을 몇 개 지운다. 과연 이것만으로 우리가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제가 다 드릴 건데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인가? 사실 아니다. 이 부분도 내용 중에서 나올 겁니다. 자, 화폐개혁이 몰고 올 부동산 대폭등 시나리오입니다. 대폭등 시나리오. 자, 분명히 이 영상을 보면서 누군가는 또 바람 잡는다, 뭐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이제 비판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이거는 뭐 화폐개혁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를 제 개인적인 의지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관점으로 대비하는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 얘기 나왔던 거는 뭐 발단이 됐던 거는 이제 그 2019년 올해 3월 25일 날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우리 이제 이주열 하는 총재가 했던 말이 이제 화근이 됐죠. 리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할 때가 됐고 오래전에 해놓은 연구도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함으로써 시작된 이제 이슈가 됐는데요. 리디노미네이션, 뭐 그냥 리자를 빼고 디노미네이션 다 같은 의미로 이제 해석하면 됩니다. 화폐의 가치는 건드리지 않고 그 표현하는 단위만 바꾸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과거 2015년 한국은행에서 검토했던 것은 공을 3개 지우는 그 리디노미네이션을 이제 그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5년도에도 했던 말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에 공감을 한다라고 이제 의사표시를 했었고요. 올 3월에는 논의할 때가 됐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해놓은 연구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나서 이게 좀 이제 얘기가 커지다 보니까 4월 18일에 이제 좀 뜻을 좀 바꾸는 이제 멘트를 하셨습니다. 지금 거의 당장이죠. 지금 당장에는 리노미네이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도 없다. 기대 효과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다. 자, 이 말을요, 제가 뒤집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뒤집어서.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추진할 계획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아니어도,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리디노미네이션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작용도 많지만 기대 효과도 적지 않다. 이겁니다. 결국 이거죠. 네. 자, 리디노미네이션 논쟁. 자, 리디노미네이션은 결국 화폐 단위의 변경입니다. 화폐의 가치를 건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2004년 그 화폐개혁 선진화 이제 개혁안이 나오면서 이 당시에 이제 그 1,000원을 1환으로 바꾸는 그런 틀을 이미 한번 이제 짜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지난 이제 올 3월에는 이주열 총재의 발언이 이제 관심을 크게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고요. 또 바로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5월 13일에 이제 국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도 이후에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한 국가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인도는 빠져 있는 건 인도는 단순히 이제 리디노미네이션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오리지널 화폐 개혁을 단행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 빠져 있습니다. 대체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죠. 왜냐하면은 이 화폐를 건드리는 것은 엄청난 극약 처방이기 때문에
화폐를 건드리는 국가들이 대체로 경기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 화폐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 극약 처방은 정말 뭐 아니면 도의 결과로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굉장히 좀 이제 안 좋은 결과로 나온 국가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자, 효과를 보겠습니다.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는지,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지, 일단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화폐의 국격을 좀 확충시키는 게 어떻겠냐. OECD 선진 국가들 중에서 달러 대비 환율이 4자리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웃 나라 일본이 3자리고요, 그쵸? 뭐 보통 이제 2자리도 많고요. 근데 이제 뭐 1자리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4자리다. 뭐 화폐 국격이 너무 떨어져 있다. 자, 제가 좀 거친 표현을 쓰면은 이거 정말 헛소리죠. 허튼 소리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 이 화폐 국격 때문에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초래하는 화폐 개혁을 단행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냥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갖춰지는 말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물론 뭐 타당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화폐 개혁을 단행하는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허튼 소리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 편의와 회계 처리 간소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이 많다 보니까요. 지금 뭐 국가 예산이나 국가 어떤 이런 우리 GDP 관련해서는 뭐 단위가 어마어마하고 또 우리 큰 이 기업들에서는 이 회계장부 처리에서 공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죠. 근데 이것도 다 허튼 소리들이고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이거는요, 사실 이런 말을 쓸 때 굉장히 이거는 뭐 아예 공감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 화폐개혁 단행했을 때는요. 그리고 이제 지하경제 양성화인데, 요게 이제 제가 전에부터 얘기했던 이 화폐를 건드렸을 때의 기본적인 큰 2가지 대전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하경제 양성화입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인 요인이 뭐냐면은 결국은 화폐를 건드리는 본질적인 요인은, 자, 보시면은, 경제 상황이 더 이상 이 통제가 안 될 경우에요. 경제가 통제 불능일 때, 경제가 통제 불능이면서, 자, 정치적인 기반을 유지해야 되는 때, 이 2가지가 만났을 때 화폐 개혁과 리디노미네이션이 단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어떠냐? 경제가 통제 불능의 상황이냐? 자, 통제 불능까지는 아니어도 가만히 내비두면 지금 현재 이 정부 정책 방향대로 흘러간다라면은 통제 불능 상황까지 그냥 목적지가 내비게이션 목적지가 여기로 찍혀 있어요. 여기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말 이 예산을 엄한데 많이 퍼붓죠. 효과도 하나도 없이요. 거의 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정치적인 기반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내년 총선의 결과는 그 누구도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요. 그리고 2년차 맞이한 지금 우리 문 대통령의 어떤 이 국정 관련된 여론조사 보니까 거의 이제 긍정적인 신호든 부정적인 신호든 경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 내고 있거든요. 불만이 많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경제 때문에 정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말 더 이상 해법이 없을 때 건드리는 게 이 화폐를 건드리는 것이거든요. 거의 이 상황까지 맞닥뜨리는 건 첫 번째는 능력이 부족한 거고요. 자, 미흡한 거고요. 자, 미흡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작용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경제를 성장함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개의 중소기업이 이제 뭐 성장하면서 나라를 이끌어온 게 아니죠. 우리 몇몇 대기업, 이런 식으로 이제 집중해서 이제 커온 건데, 주로 이제 이 한국을 먹여 살린, 한국을 이제 뭐 성장시켜 온 성장 동력 산업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IT,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조선, 뭐 많습니다. 중공업. 거의 지금 이 상황들이 거의 뭐 이제 중국에 어떤 잠식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그동안 이제 커왔던 그 동력이 상실되고 고갈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고, 정부도 정권을 잡게 되면은 정치도 잘하고 경제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라는 공약 건 게 많고 또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이렇게 성장 동력은 잠식당하고 대외적인 문제도 있지만 대내적으로 지금 이 정부가 고수하는 이 정책 방향이
대내적인 동맥 경화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자승자박이라고 얘기했죠. 이 상황이 유지된다면은 계속적으로 극약 처방만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극약 처방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능력이 부족한 뭐 의사든 한의사든 간에 자신의 이제 약 처방이 잘못된 걸 생각하지 않고 환자의 어떤 몸을 탓하는 것이죠. 이런 계속 이제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그 부작용이 자신의 처방이 잘못된 거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환자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계속 극약을 처방하는 것이죠. 극약 처방의 결과는 어떻다? 뭐 아니면 도다. 잘 되든 망해버리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하경제, 이 화폐를 건드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하경제 양성화가 되는 것이고, 이 지하에 숨어있는 돈들이 이 시장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경제적으로는 부양되는 효과가 크게 이제 유발될 수 있고, 실제로 그게, 경기 어떤 그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 효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죠.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의도는 다분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의도는. 이것 때문에 지금 하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동력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보통 지금 10,000원권을 찍어내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이 한 2,000원이 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화폐격을 단행한다? 그러면 뭐 말도 못할 사회적인 비용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고요. 전부 다. 메꿔야 되는 건 세금이죠. 그리고 현금 보유자분들은 뭐 이거는 묻지도 마세요. 따지지도 마십시오. 그냥 망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현금 보유자분들은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폭망이에요. 지금 폭락론자분들이 얘기하는 부동산 잔뜩 알고 계신 분들이 폭망한다, 또 비웃죠. 그게 아니라 현금 보유자분들이 망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 순간에 망하시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폐라는 게 가만히 있어도 화폐 가치는 내려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화폐라는 것은 화폐에도 가치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가격과 가치가 있죠. 가치는 떨어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을 때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보기에 거의 급락한다 보시면 되고, 이 화폐로 살 수 있는 모든 재화는 그게 금융 상품이든 실물 자산이든 간에 모든 화폐를 구입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면 보면 다 오른다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급여도 오를 겁니다. 봉급도 오를 겁니다. 하지만 이 재화 가격 올라가는, 쉽게 말하면 뭐 부동산이나 금이나 달러 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 뭐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재화 상품들이 다 올라버리는데 내 봉급도 오르지만 그 속도를 못 따라간다면은 이거는 거의 망한다 보시면 됩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지금 이런 그 의견을 제시하는 우리 여당 쪽에서 모르겠냐? 알죠. 알지만 이런 얘기 왜 꺼내는 것이냐? 아까도 말했지만은 더 이상 동력이 없고요. 동력이 없고, 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일단 정권 유지하고 경제 상황을 어떻게든 한번 무리수를 한번 줘보자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이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박근혜 정부 때에는 그러면 그런 계획이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분명히 있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우리 그 대선 치를 때부터도 이 공약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들고 나왔어요. 그때부터 그게 뭡니까? 지하경제 양성화 뭡니까? 화폐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국정 사안을 맞이하면서 이게 물거품이 된 건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지하경제 양성화는 말입니다. 자, 그 이주열 총재에게 그 리디노미네이션을 먼저 이제 답변을 유도한 분이 이제 우리 여당의 이원욱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분께 4월 29일 날 모 언론사에서 물어봤습니다.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화폐 개혁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은 거에 대한 답변이 이겁니다. 우선은 지하경제다. 그냥 이래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지하경제 양성을 하자. 그리고 OECD 선진국에 비해서 2배 정도나 된다. 이건 뭐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은 선진국이다 아니다 놓고 보면은 대다수가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GDP의 수준, 국민 어떤 소득 수준, 그리고 어떤 무역 수출의 수준, 여러 가지 뭐 외화 어떤 보유액의 수준,
전반적으로 거의 선진국 색깔이 완벽히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진국 대열에 이제 인정을 못 받냐면은 이 지하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는 화폐에 대한 정책을 적절한 때에 써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화폐 개혁 2번 했지만 굉장히 지금 60년대하고 한 번도 안 한 상태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때가 임박한 건 사실 맞는 거예요. 따라서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 양성화 때문에 이제 이 화폐 개혁을 단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답은 나온 거예요. 결국은 지하경제 양성화가 목적입니다. 그동안 예측해왔지만 이제 그냥 뭐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신규 성장 동력의 저하로 인한 극단적 선택할 수밖에 없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하경제 양상으로 인해서 경기 부양을 누릴 목적이다. 이 지하에 숨은 돈들이 이제 화폐 개혁을 진행한다라면 거의 갈 수 있는 곳은 뭐 주식, 부동산, 금, 뭐 금융 상품들, 뭐 달러,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경제 활동은 선진국 수준임에 불구하고 부정부패로 우리 지하경제 규모가 너무나 크다. 이렇게 이제 진단 내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OECD 평균 지하경제 규모는 평균입니다. 적진 않아요. 이제 17.9%고요. 한국이 지금 22%, 23%. 물론 영국 기간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한 20% 중반, 우리 GDP 대비입니다. GDP 대비. 굉장한 수준이죠. 굉장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극단적인 비율을 들자면은, 우리나라 전체 어떤 GDP 수익에 있어서 5분의 1 가량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지하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세금, 소득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이제 우리가 이분들이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명분은 되게 좋단 말이에요, 명분은. 그리고 대체로 실패했고 실질적인 성공 사례는 인도예요, 인도. 인도는 사실 이 화폐 개혁을 단행했던 이유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라기보다도 정치적인 의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어떤 정부,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여당이죠. 여당에서는 투명하게 어떤 후원과 지원을 통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반면에, 야권 쪽에서는 이제 거의 인도 야권 쪽에서는 이제 검은 돈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화폐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거의 이제 그 여당이 이제 야당의 돈줄을 끊어버리는 셈이 된 것이고, 그걸 통해서 장기 집권을 계획해 이런 스토리까지 다 이제 물밑 작업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는 물론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화폐 개혁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출렁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주가 수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인도는 성공했구나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인데, 인도는 사실 굉장한 이제 강수를 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하경제 규모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 발표하고 예를 들면 이거죠. 예를 들면은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시행 일시가 2016년 11월 이제 9일이었거든요. 9일이었는데 2016년 11월 10일 바로 다음 날부터 신권을 발행해서 이제 유통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날부터 이 국권을 사용을 못하게 금지시켜 버린 것이죠. 금지시켜 버린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12월 말까지 안 바꾸면은 모든 걸 다 이제 가치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이고, 바꿀 수 있는 한도를 또 뒀어요. 둬서 이제 이 검은 돈, 큰 돈들을 아예 바꿀 수 없게끔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한 것인데, 사실 선진국들의 어떤 화폐 개혁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인도는 택한 것이고, 보통 우리 유럽 국가들 화폐 개혁했을 때, 우리 리디노미네이션 했을 때, 신권 발행했을 때는 그냥 아예 기간을 굉장히 오랜 몇 년을 주거나 아니면은 아예 기간을 주지 않은 유럽 국가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진행한다라면은 인도 같은 차원으로 진행했다가는 아마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을까 싶고, 충격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겁니다. 자, 지하경제 양성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자, 봐요. 지금 리디노미네이션, 즉 화폐의 공을 세게 지운다, 지우지 못한다, 하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리디노미네이션의 본연의 목적이 지하경제 양성화라면은 구태여 공을 지우지 않아도 5만 원권 신권 교체로 충분히 이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사실 이게 순서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화폐 개혁의 1단계는 5만 원권 신권을 찍어내서 국권, 지금 현재 융통되고 있는 5만 원권을 한번 이제 회수시키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찍어낸 거에 그 회수율이 한 60%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말은 많아요. 뭐 500조다, 1000조다 시장에 그냥 이 5만 원권 현금들이 지금 잠자고 있다. 엄청난 유동성이에요. 그거는 지금 정확한 그 계산을 저는 우리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검은 돈들을 이제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구태여 공유해줄 필요까지는 없고 5만 원권만 바꿔도 충분히 이 효과는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더 쉬운 일이죠. 사실 이거는요. 5만 원 신고를 만약에 만들어낸다라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거의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과 유사한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따라서 뭐예요? 현금 보유자분들은 폭망하는 것입니다.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하시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지금 여러분이 괜히 공포감으로 이제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망하는 겁니다. 그 순간은요. 그래서 그리고 화폐개혁, 진짜 리디노미네이션은 결국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그 뭐예요? 아예 신권도 만들면서 공도 숫자도 한 3개 이제 지워버리는 이 지금 그 디노미네이션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너무 무리가 된다라면 최소한 이 어떤 우리 시중에 숨어 있는 5만 원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그냥 그 단위를 유지한 채 단위는 건드리지 말고 신권만 만들어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공을 지우는 것도 결국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할까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물론 문재인 정부 막판에 뭐 다 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음 정부, 다다음 정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언제까지 안 하고 버티겠냐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이건 분명히 하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현금 보유 전략은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 이어서 제가 이제 시장 전망 말씀드릴 건데, 자, 올해 경기, 작년에, 여러분 작년 강의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올해 경기 전망 좋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안 좋을 거다. 최악일 거다. 그런데 부동산 폭락 온다 그랬습니까? 폭락 오기 어려울 거다. 자, 지금 폭락 왔습니까? 근데 폭락론자분들은요, 되게 이게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터넷 뉴스만 보고 자꾸 이제 방송을 하시다 보니까 뭐 20% 빠졌네, 15% 빠졌네 이 얘기 하시는데 제발 현장 좀 나가보세요, 여러분. 현장 좀 나가보세요. 그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는 매물들이 정말 그 금액대에 나 좀 사가주세요라는 매물이 정말 과연 많은지 현장 좀 나가보세요. 그 없는 매물들 그냥 광고하는 천으로 올려놓는 그런 매물이 수두룩합니다. 태반이고요. 자, 오늘 화폐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에서 이 미흡한 어떤 능력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은 이 문정부가 더 잘해주지 않을까.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떡잎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2년이면 저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시행착오 속에서, 이 미흡한 정책 속에서, 그리고 정책이 미흡하면은 좀 이제 소극적인 정책이 좀 보수적으로 나가야 될 텐데, 거의 뭐 극약 처방하는 정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죠. 아마 정권 내내 그럴 거라 보거든요. 과연, 지금 3기 신도시도 보십시오. 땅값이 그냥 뭐 조금 오르는 게 아니라 몇 배씩, 2배가 아니에요. 지금 몇 배씩 오르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지금 고양시 시장 한번 돌고 오니까 이 땅 주인분들이 입이 그냥 찢어집니다. 지금 반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 신도시 포함되지 않은 인근 지주분들은 그냥 신나서 지금 어떻게 표정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자, 뭐 하는 것이죠, 지금? 저는 더 이상 심한 거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또 마찬가지다. 이 정부도 다른 정부랑 똑같구나. 내 살 길은 내 스스로 찾는 거예요. 내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고요. 폭락론자분들, 또 제 방송, 정부 정책,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떻게 이렇게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각자의 미래, 여러분 각자의 가정 잘 좀 이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좀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좀 나눠주셔서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병찬의 부자병법 오늘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